반갑습니다. 77입니다. 이 시간은 구독자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이 근로자의 날인가?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댓글로 왔는데 제가 지금 이제 조명 때문에 눈이 부시니까 내리겠습니다. 지금 철태님이라고 질문은 조적조로 직접 집을 짓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조적조 개구부를 아치형으로 쌓으면 임방을 안 해도 될까? 또 두 번째, 조적할 때 테두리보는 각 층마다 또 해야 되나? 꼭대기만 해야 되나? 그리고 조적조 건축할 때 슬라브, 여기서 이제 바닥을 어떻게 뭐 콘크리트를 하는지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내 손으로 벽돌 조적주택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기능사 자격이 꼭 필요한가? 나머지는 뭐 전문가들한테 맡기더라도 그거를 물어봤어요. 같이 캡처하면서 밑에 또 K님 질문하셨는데, 가마솥 걸어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 콘크리트가 뜨거운 열에 바스러지거나 약해지나요? 또 그리고 이런 소문이 있는데 철근 겉에 녹이 슬면은 오히려 뭐 세멘트하고 결합력 더 좋아진다는데 그게 과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캡처를 하다 보니까 밑에 K님 것까지 이렇게 캡처가 됐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철태님은 조적조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다 찝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적 건물이 하나의 이제 구조 방법으로서 굉장히 옛날부터 널리 참 좋은 걸로 쓰였는데, 우선 질문에 개구부를 아치로 할 경우에 임방을 안 해도 되나? 물론입니다. 임방을 안 하기 위해서 개구부를 아치로 했거든요. 이제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아치로 개구부를 해놓으면은 위에서 오는 모든 하중을 아치의 그 축선, 아치 중심선을 따라서 그 압력으로만 전달이 돼요. 압력으로. 왜냐하면 벽돌은 이런 휘는 힘, 이런 거, 휘는 거 이렇게 되죠. 위에서 힘을 줬을 때 이렇게 휘는 거에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치로 이렇게 해놨을 때, 아치로 이렇게 해놨을 때는 위에서 오는 힘이 이 아치 축선을 따라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방이 필요 없다. 인방은 뭐예요?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겨가지고 휘는 힘, 거기에 저항을 하는 게 인방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인방이 필요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인방보를 저렇게 개구부, 창이나 문 윗부분에 이렇게 인방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벽에 어느 정도 인방이 이렇게 물려야죠. 물려야지 그 위에서 오는 힘을 인방을 통해서 벽으로 또 힘을 전달을 해주죠. 이걸 짧게 물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짧게 물린 이 부분에서 집중적인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테두리보, 테두리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테두리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슬라브 같은 데서 이게 콘크리트 바닥이래 봐요. 그러면 이게 이 상태의 단순한 게 슬라브 바닥입니다. 슬라브 바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바깥에서 선전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슬라브 바닥이에요. 그러면 벽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벽이 올라가고 슬라브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굉장히 약해요. 이게 힘 줬을 때 약합니다. 약한데 여기에 테두리보를 하나를 만들어줘요. 테두리보. 자, 똑같은 면적이, 똑같은 면적인데 테두리보를 만들어줬어요. 테두리보. 이 굉장히 여기 받쳤을 때 힘을 많이 씁니다. 왜? 이 테두리보 때문에, 테두리보. 그러면 어떤 이런 테두리보를 만들므로써 이렇게 테라조이 돌멩이 얹어놔도 끄떡이 없어요. 더 얹어놔 볼까요? 이렇게 테두리보 견고해졌죠. 테두리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테라조 샘플인데 이런 무거운 거를 얹어놔도 끄떡 없어요. 이렇게 테두리보가 있는 거하고 테두리보가 없는 거하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테두리보는 각 층마다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각 층에 1층에서 2층 바닥 테두리보 넣어야 되고, 또 3층 있으면 3층 바닥 테두리보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테두리보가 이렇게 힘을 쓰는데 공학적으로 역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두리보 규정도 나오지만은 요걸 뭐라 그래요? 너비라 그래요. 너비. 테두리보의 너비. 요 너비의
적어도 한 배 반. 너비가 이게 10cm면은 15cm. 이게 30cm면 45cm. 이 폭보다 1.5배 이 테두리보의 춤을 크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닥할 때 어떻게 하냐고 여기 지금 질문에 있는데, 테두리보가 있죠. 벽을 쌓아 올렸어요. 조적조로. 그 다음에 거푸집을 대고 철근을 넣고 테두리보를 만들 때 테두리보와 함께 슬라브까지 같이 콘크리트를 치죠. 그럼 슬라브 쪽에는 어떻게 돼요? 슬라브 밑에 바닥판을 깔고 거푸집 깔고 서포트를 받치고, 사포더라 그러죠. 서포트를 다 받치고 철근 배근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개의 바닥이 테두리보하고 함께 완성이 돼요. 이게 조적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제가 당장은 아니지만 조적주택 직접 지을 때 내가 국가기술 그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게 어떻겠냐, 또 꼭 따야 되냐.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 기능사 조적조, 그 조적 기능사 책을 일단 사셔서 쭉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또 거기에 뭐 외울 것도 많이 나와요. 조적조 하면은 뭐, 자, 벽돌의 모양부터 해서 온장, 폭은 얼마고, 길이는 얼마고, 뭐 반토막은 뭐고, 반절은 뭐고, 이오토막은 뭐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내가 할 벽돌을 쌀 그 기본 단계죠. 내 쌓기는 어떻게 한다. 뭐 1B는 뭐고 0.5B는 뭐고, 그런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기초도 여기 지금 저기 철태님은 기초 뭐 전문가들한테 맡긴다는데, 기초도 마찬가지. 이 줄기초 벽돌로 쌓아 올린 조적식 줄기초도 있어요. 간단하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규정에서 이 토합을 받는 그런 구조물은 이 조적벽체로 하는데 이 높이 제한을 둬요. 너무 높은 2.5m 넘는 그런 거는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토합을 받아도 조적으로도 또 가능하고, 이 조적 구조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습기라든지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저는 국가기술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기능사를 취득하고 또 조적 일을 많이 해봐요. 그러다 보면 또 산업기사도 한번 응시를 하고, 또 건축기사를 한번 응시해보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국가기술 시험을 한번 쳐보면은, 아, 이게 뭐 시험이 이런 거구나. 다음번에는 기능사 따고, 또 산업기사도 따고, 기사도 따고, 기술사도 따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또 벽돌 쌓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철태님한테 권하고 싶지만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 벽돌 쌓기 하는데 기능사 자격증이 없다고 못 쌓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제가 이 조적 구조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 쭉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에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질문하신 거에 대한 것만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 K님, 가마솥을 걸어서 아궁이. 그러니까 이게 뭐 콘크리트로 돼 있고 아궁이가 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불을 떼면은 콘크리트가 약해지지 않겠냐. 예,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구들장을 놓을 때는 이 열에 강한 돌을 되도록 구들장 돌로 그렇게 썼죠. 근데 지금은 그 구들장 돌이 굉장히 귀하니까 현무암이라 그러죠. 제주도 돌인데 현무암. 그거를 이렇게 한 5cm짜리 50mm 그걸 갖다가 많이 사용했는데, 걔는 열에 강해요. 열에 강한데 걔랑 지금 질문이 다르고, 이 콘크리트가 열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화재 시에 열을 갑자기 받으면 이 폭열이라 그러네. 폭열. 말하자면 이 콘크리트 덩어리 안에 있는 습기가 갑자기 열을 받아서 끌어올라서 증기가 돼서 그 증기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미처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이렇게 폭발하듯이 터져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근데 뭐 아궁이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골지하고 세멘트하고 이게 온도에 의해서 자꾸 수축팽창 하면서 부스러지게 돼요. 강도가 약해집니다. 사막에 모래가 왜 많아요? 그 돌이 낮에 뜨거웠다가 밤에 식었다가 식었다 하면서 다 바스라져서 모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랑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또 질문인데, 어떤 분은 철근 겉에 녹이 생기면, 이거 참 재밌는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철근이 콘크리트하고, 철근 콘크리트가 되려면 가장 첫째가 뭐냐면은 이 부착이 돼야 돼요. 이 철근하고 예를 들어 이 철근이 있으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이렇게 꽉 부착이 돼야 돼요. 그 조건이 안 된다. 부착이 안 된다. 부착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착력이 증가할수록 강력한 구조가 되는데 그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철근 표면이 어때요? 이 마디가 졌죠. 대나무 마디처럼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이형 철근이다. 디폼드 바다. 왜? 이 부착력이 좋게 하고 있고 이 콘크리트 안에서 철근이 또 빠지면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파괴가 되지 않게 하고 또 여기 용어가 있지만은 주장이 길수록 좋다. 주장이라는 게 뭡니까? 주장은 이 철근 표면 요 둘레 길이를 주장이라 그래요. 주장. 그러면 자 보라든지 기둥 단면에서 철근 양을 이만큼 넣어야 돼요. 이만큼. 근데 이만큼 넣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굵은 철근 한 가닥을 넣으면은 이 철근의 양은 같아요. 단면적은 같은데 이 철근의 주장하고 이렇게 굵은 철근을 가느다란 거 이렇게 10가닥으로 했어요. 10가닥. 그러면 이 전체 주장의 이 10가닥의 표면을 다 더하면 훨씬 이 주장이 커집니다. 이 테두리 둘레가 커지죠. 그래서 굵은 거 한 가닥보다는 가느다란 거 여러 가닥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자, 보세요. 이 굵은 거 한 가닥이에요. 콘크리트가 꽉 잡았어요. 이게 힘을 많이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닥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했어요. 여러 가닥으로. 네, 여러 가닥으로 하면은 주장이 길어지고 부착력이 증가한다. 그 주장, 표면적, 철근 표면적에 비례해서 이 부착력이 세진다. 그건 뭐 이해가 가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질문하신 게 철근 표면에 녹이 약간 쓸면 좋다. 많이 쓸면 또 안 돼요. 이 많이 쓸어서 여기 녹이 버석버석한데 녹을 이렇게 문제 녹이 막 녹가루가 푹 떨어져요. 근데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그러면 이게 부착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녹이 철근 표면의 2%까지 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2%까지 부착력이 증가하다가 녹이 2% 이상 더하면 부착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의 녹이 났을 때는 오히려 부착력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이 문제로 이제 주인 입장인 건축주하고 시공자 간에 또 뭐 굉장히 좀 신경이가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철근 현장에 갖다 놨어요. 비가 오고 뭐 그래서 며칠 있으니까 녹이 벌겋게 약간 쓸었어요. 그러면 건축주는 저 녹슨 철근을 저걸 쓰면 되겠냐 안 되겠냐 뭐 막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지금 질문하셨듯이 뭐 약간의 녹이 쓸면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근데 건축주는 그게 꼭 변명같이 들리거든요. 그냥 공장에서 나와서 새까만 철근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뭐 녹이 쓸어서 좋은 거는 뭐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철근을 이렇게 되도록 덮어서 물이 닿지 않게 해서 녹이 좀 안 나게 하는 게 좋은데 철근이 뭐 6개월, 1년 계속 방치해서 녹이 많이 나면 모르지만은 현장에 반입돼서 뭐 한 달 정도 비 맞고 그래서 표면에 약간 녹이 쓰는 거는 오히려 부착력을 증가시킨다. 철근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겉에 기름기 같은 것도 묻어 있고 그런 기름 성분 같은 건 오히려 콘크리트 부착력에 오히려 안 좋아요. 그 답변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프에서 보듯이 그렇습니다. 그 밖에 부착력은 철근이 또 뭐예요?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일수록 고강도 콘크리트가 잡아주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착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콘크리트 곰보가 지금 쥐약이에요. 이게 힘을 별로 못 써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근이 기둥에서는 관계없는데 수평 철근에서는 상부 철근이라는 게 있어요. 보가 이렇게 있으면은 철근이 위에도 있을 수가 있고 밑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보 단면이 있으면 그쵸 보가 이렇게 있으면 철근이 아래도 있을 수가 있고 위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상부 철근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 철근 밑에 콘크리트가 얼마 이상 한 30cm 이상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철근을 30cm, 40cm, 뭐 10cm 이렇게 밑에 콘크리트가 있으면은 상부 철근이라고 안 하고 철근 밑으로 30cm 이상 철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얘를 상부 철근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 콘크리트를 쳤어요. 여기는 테두리보 마찬가지. 테두리보 안에 슬라브도 있고 철근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다. 위에 수평, 주근이죠. 근데 콘크리트를 치면 콘크리트가 점점 밑으로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물이 떠올라요. 남는 물이. 블리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 미세한 틈으로 떠오르면서 블리딩 현상. 그러면서 콘크리트 이 골재, 모래, 세멘트 풀 이런 게 가라앉죠. 그래서 이 철근 밑에 약간의 공간이 이렇게 뜬다고 봅니다. 한 30% 내외 이렇게. 그래서 상부 철근은 부착력이 약하다. 왜? 이 밑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얘가 약간 떴다고 보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꽉 잡지 못하고.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상부 철근은 부착력이 좀 약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철근에다가 바이브레타 진동기 대지 말라 그랬어요. 부착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콘크리트가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아직 굳지 않았어요. 지금 콘크리트 치고 있는데 여기다가 철근에다 대고 진동을 주면은 이게 붙어 있겠어요. 이게 예? 철근에다가는 바이브레타 하면 안 됩니다. 잘 알아두시고 오늘은 이 철태님하고 K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